이 소크라테스 인문학 연구소에서 제공을 하는 몽테뉴 에세 해설 제3장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우리 저 너머로 쓸려간다 라는 제목입니다. 민음사판 몽테뉴 에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3장의 맨 처음에 두 문장은 원문을 살펴야 의미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원문을 참고하면서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죠?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하물며 과거의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완전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과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현재의 복, 현재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철학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해라고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 뭐냐? 인간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즉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은 왜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건가? 뭐라고 몽테뉴 설명을 하는가 하면, 자연은 자기 작품, 즉 인간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관심이 많아서 지혜보다는 행동이 인류의 지속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간이 지혜를 갖추기보다는 행동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라는 그 종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혜롭게 사는 것보다는 지혜보다는 먼저 행동을 하게끔 해야 생물학적으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다른 많은 과오와 더불어 미래를 걱정하는 과오를 인간이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연의 작용을 과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인간의 현 상태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연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몽테뉴에서. 일단은 자연은 절대적인 존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테뉴는 이제 가톨릭 신자였는데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자연이 바로 신 자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자연이라고 해서 루소의 자연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루소는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남겼는데 루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선이나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자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몽테뉴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자연의 영향으로 판단하여 실존적인 사실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미래를 걱정하느냐? 자연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원래 자연이 인간을 냈을 때 생겨먹은 것이 원래 그렇다. 이지만 자연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성찰로 이걸 극복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이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은 좀 어려운 설명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몽테뉴에게 자연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신은 아니지만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부분 또 이성적인 판단 대상인 우리의 생활 이거에 어떤 기틀이 되는 기본적인 인간의 실존 조건 내지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악이냐 이렇게 또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기본적으로 몽테뉴는 이제 불가지론자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법이 좀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감안을 해서 몽테뉴의 자연은 이거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한번 고찰을 하고 우리가 뒤에 가서 또 한번 자연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 그럼 불필요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이 욕망이나 희망, 두려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불행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몽테뉴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미래를 무시해라 라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라 라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미래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만 현재를 느끼고 즐기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미래에 대한 관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 이후라는 것은 아주 먼 미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의 일까지 정신이 팔리면 인간은 현세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11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즐길 여지가 있지만 죽음 이후까지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걱정을 하다가 죽겠죠.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상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미래를 근심하는 영혼이 불행하다라는 말은 원래 세네카의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이 글 제98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묶어놓은 세네카의 작품인데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끊임없이 몽테뉴의 이 문장은 어디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몽테뉴의 문장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스토아 철학자들의 글이나 아니면 세네카라든가 특히 그 플루타르코스의 그러한 저작에서부터 따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몽테뉴의 글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기 쉽죠. 마치 표절같이 느껴지지만 그랬다기보다는 인용을 한 거죠. 인용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작가들의 글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글쓰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를 근심하는 영혼이 불행에 빠진다라는 이 말은 세네카의 글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 그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이 격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일을 하고 너를 알라 라는 이제 격언이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일을 해라 또 너를 알라 라는 거죠. 티마이오스의 본문을 찾아서 앞뒤 맥락을 읽어보면 1차적으로 내 일을 하라라는 말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너를 알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가꾸어 행복하게 만드는 것, 자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적 의무에 속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티마이오스도 몽테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에 충실해라 라는 거죠. 또 쾌락주의자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예견, 미리 바라보는 거나 미리 보는 거나 아니면 염려는 현자에게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이라는 것은 현실에 충실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그렇고 에피쿠로스도 그렇고 전부 다 현실에 충실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몽테뉴가 이 플라톤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상당히 이름 있는 철학자의 글을 그냥 따온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라톤은 아카데미아 학파에 속하는 사람이고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몽테뉴가 이렇게 플라톤과 에피쿠로스를 각각 따왔을 경우에는 아카데미아 학파도 그렇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렇고 여러 철학 학파들이 있지만 이 철학 학파들이 한결같이 현실에 충실해라 라는 이야기는 똑같이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몽테뉴는 그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러면 긍정적인 경우는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러면 왕들이 자신의 행적을 사후에 판별하도록 하는 일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왕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죠. 왕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신하들이 아무리 왕에 대해서 조언을 하더라도 왕이 그 말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그가 살았던 시대는 종교 전쟁도 있었고 또 패스트 같은 전염병도 끊임없이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몽테뉴도 패스트의 그 영향 때문에 집을 떠나서 도피한 적도 있을 만큼 종교 전쟁도 그랬고 패스트가 그의 시대에 상당히 큰 근심거리였죠. 자, 이럴 때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서 언제든지 목숨을 잃거나 불명예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을 겁니다. 전염병은 창궐하고 종교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종교전쟁을 하는 당시에 그 권력자가 구교냐 신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시대였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몽테뉴는 어떤 왕에든지 똑같이 복종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데, 몽테뉴 입장에서는 그래, 정치적인 불안정함을 주는 것보다는 강력한 권력이 있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 더 필요하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몽테뉴의 절친인 라보에시가 이 복종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몽테뉴는 자신은 보에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생각이 다르고, 내가 그렇게 어떤 왕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전달을 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몽테뉴가 굉장히 뭐랄까 보수주의자,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수주의자냐, 아니면 몽테뉴는 약간 진보성이 좀 생각보다는 떨어지네 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몽테뉴가 자기의 어떤 논지를 펼치기 위해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비판을 의식을 해서 이야기했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 글에서는 왕권의 강력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의미 부여를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는 권력에 의한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에 이 선한 왕권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왕들의 머리를 누를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왕들이 스스로를 제어하는 길은 권력자 스스로 사후의 명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여기서는 왕이죠. 왕이 내가 죽은 후에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통치하고 있는 그런 통치를 굉장히 좀 부드럽고 좀 더 인간적이고 남들이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권력을 행사를 하겠죠. 자, 왕권에 대한 충성이 단순히 권력자에 대해 불가피하게 운명지어진 복종은 아닙니다. 명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제어하려는 왕권을 존경한다는 원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어하는 왕권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런 왕권이라면 존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사후의 명성에 마음을 두면서 선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존경받을 만하고 이들을 섬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나 굉장히 악한 왕이거나 혹은 군신 관계를 벗어났다면 반드시 충성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몽테뉴는 네로를 죽이려고 했던 두 군인의 태도로 이러한 점을 예시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피소드는 이 타키투스라는 역사가의 연대기라는 책의 제15권 67에서 68절에 등장을 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피소 음모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서기 6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학정을 종식하기 위한 암살 기도 사건이었습니다. 이 피소 음모 사건에 얽힌 공모자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이 음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부는 이제 황제 체제 자체를 반대하고 공화정을 세우겠다라는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추구한 인물도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국가 정체에 대한 불만, 즉 황제 제도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네로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잔악한 권력 형태를 응징해야겠다. 이 네로라는 황제가 너무나 잔악하니까 이 네로를 갖다가 없애고 새로운 황제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로와 문답을 나눈 두 군인은 그 친위대 부관이었던 스브리우스 플라부스라는 사람과 백인 대장 술피키우스 아스페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이름이 이제 여기에 지금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네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악한 황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가들에 따르자면 처음에는 로마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굉장히 온전한 황제였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네로는 굉장히 나쁜 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당시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변해갔던, 그래서 이제 나쁘게 됐던 그런 황제라는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한 암살 지도자들은 이 황제의 존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지지를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몽테는 이 대목에 주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권 그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려는 권력에는 충성함이 올바르기 때문에 네로는 스스로 조심하려고 하는 왕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두 명의 군인이었다라고 예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기상이 굳센 로마인들의 필적할 만한 라케데모니아. 이 라케데모니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케데모니아라고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그 라케다이모니아라는 말로 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스파르타를 지칭하는 거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상무적인 기상이 굉장히 넘쳤던 냉철한 국가가 바로 이 스파르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죽음 앞에서는 냉철한 지성을 포기하고 아주 그 비탄만을 쏟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의외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에 대한 마음이 왕의 정치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검토한 몽테뉴는 이제 죽음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검토해 봅니다. 자, 우선 그 솔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일화를 한번 살펴보죠. 고대 아테네의 입법가이자 그리스의 7현인 중에 하나로 추앙을 받는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여행을 길게 했는데, 그때 이제 리디아 왕국, 그렇죠?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 쪽에 그 당시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후에 페르시아 쪽에 있는 바로 이제 그러한 왕국이었죠.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 왕을 만나서 행복에 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부분은 헤로토스의 역사 제1권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부를 쌓았던 이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은 자기 이제 부를 과시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가를 솔론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뭘 기대했겠습니까? 야, 솔론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데 내가 솔론한테 물어봤더니 당신 크로이소스가 가장 행복해. 왜? 돈이 많으니까. 이런 답을 이제 듣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솔론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삶을 마감할 때야 비로소 행복 여부가 판별된다라고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보겠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당신의 행복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행복하게 삶을 마감할 때 비로소 행복 여부가 판별된다라고 답을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진 크로이소스가 솔론을 아주 굉장히 냉담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낯빛이 변하고 솔론을 갖다가 잘 대접을 하고 있다가 그냥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이제 솔론을 갖다가 보냈다고 하죠. 특이하게도 그 이후에
크로이소스 왕은 이제 아들들이 전부 다 죽고 결국은 이제 왕권을 빼앗기는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등장하는 이야기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권 10장에서 솔론과 크로이소스 왕의 대화를 재검토하면서 과연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삶을 마감할 때 결정이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 이후에 남겨진 자손들의 행복 내지는 명성, 이런 것도 그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놓고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역사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이 일화를 끌고 오면서 몽테뉴의 잠정적인 결론은 솔론의 말처럼 인간의 행복이 죽을 때까지 행복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론의 말처럼 인간이 죽을 때야 비로소 행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늘 내가 행복하다는 자신감이 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행복을 갖다가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론의 말처럼 그렇게 보면은 현세를 즐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너무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행복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삶이 우리가 느끼는 전부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서 이 현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몽테뉴가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영생에 관한 믿음은 없는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논의의 핵심이 아니죠. 몽테뉴의 태도에 따르자면 죽음 이후의 삶은 의견이 갈립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도 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도들만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영생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즉 영혼이라는 것이 영원히 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견해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몽테뉴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 편을 들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몽테뉴의 주장의 핵심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거고, 죽음 이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행복을 죽음까지 연결시켜 판단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몽테뉴의 주장입니다. 즉 죽음 이후까지의 논의는 불필요하고 현재를 즐기는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동안의 행복감을 느끼도록 더 마음을 쓰라, 이런 결론을 몽테뉴가 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몽테뉴는 죽음과 현재를 연결시키는 사고방식을 검토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는 거죠. 베르트랑 디 클레켄과 바르톨로메오 알비아노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도 현재의 삶이 여전히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그러한 사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본문을 읽으신 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스인들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전투 중에 죽은 병사를 매장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졌습니다. 이런 걸 배경으로 했을 때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등장하는 니키아스의 사례, 니키아스는 이제 고대 아테네의 그러한 장수였죠. 니키아스의 사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전투 중에 죽은 병사를 매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전쟁 중에 전사자를 묻기 위해 먼저 휴전을 요청하는 일을 패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싸움터를 점령한 사람이 승자겠죠. 그런데 휴전을 요청하고 전사자를 찾겠다는 것은 싸움터에서 밀려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패자가 우리의 전사자들을 묻기 위해서 휴전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휴전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니키아스는 이제
코린토스를 무찌르고 귀국하던 중에 전사한 부하 장수들의 시체를 묻어주지 못한 일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이제 함선을 멈추고 적에게 시체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전승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전투를 다룬 문헌을 보면 전투가 벌어지면 이긴 쪽에서는 거기다가 전승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이 대단한 명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케아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모를 갖다가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승 기념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부하 장수들의 시체를 묻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아게실라우스의 사례는 정반대죠. 이 사람은 스파르타의 장군이었는데 이 테베와의 전쟁에서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 자신이 많은 상처를 입어서 부하들에게 엎혀서 군대를 순찰할 정도로 굉장히 부상이 심했는데 테베군이 먼저 휴전을 요청하고 전사자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전승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테베군이 먼저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게실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패배할 수도 있었는데 전생 기념비를 이제 세우는 그러한 행운을 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니케아스의 사례와 그 다음에 아게실라우스의 사례는 고대 그리스에서 전사자를 묻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현재 이 살았던 사람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난 행적으로 인한 명성을 무덤에까지 남겨두는 예였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명성이 있었으면 이 사람을 갖다가 무덤까지 잘 이렇게 이 사람이 명성이 있었다는 것을 무덤까지 잘 표시해 줘야 된다. 무덤까지 잘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의 예였다면, 에드워드 1세나 종교개혁가 위클리프를 옹호하던 안 지시카의 사례는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몽테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죽음과 현재의 삶을 연결시키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몽테뉴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래에 대한 화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장래죠. 장래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간인 만큼 장래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 죽음에 대한 태도와 믿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몽테뉴는 장래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을 하죠. 첫 번째 예는 막시밀리안 1세와 키루스 대왕입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여느 왕과는 달리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왕들이 이동식 변기를 쓴다라는 설명이 굉장히 흥미롭죠. 업무에 바쁜 왕들이 볼일을 보러 갈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했겠죠. 실제로 왕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해야 되는 일이 많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죠. 우리가 보통 왕이라는 것은 늘 놀고 먹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왕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이라는 존재는 대소변마저 존중받는 아주 지엄한 존재라는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동식 변기를 갖고 와서 일을 보고 또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큰 흠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화 이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에서 이제 이병헌 배우가 광해 역할을 맡았죠. 매화틀을 처음 사용하는 장면이 아마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바로 그런 거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것은 남한테 감추는 부끄러운 그런 행동, 뭐 말이 이제 좀 약간 개면적다는 거지, 뭔가
볼일을 본다는 것이 뭐 부끄러운 행동은 아니죠. 남한테 이제 드러내기고 싶진 않은, 감추고 싶은 행동 정도란 뜻인 거죠. 왕실에서는 당연시 되지 않는, 당연시 되는 것, 당연시 되는, 죄송합니다. 당연시 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막시밀리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고나면서부터 체질적으로 부끄러움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언까지 남기면서까지 시신 처리 과정에서 신체를 남에게 보이는 일을 꺼렸죠. 또 한 가지 얘는 이제 키루스 대왕입니다. 이 키루스 대왕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고레스라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키루스 2세죠. 키루스 대왕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이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키루스 대왕을 높이 평가를 했는데,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친구로 아테네의 유명한 장군이고 문필가였습니다. 크세노폰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크세노폰이 이제 키루스 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껴서 이제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이 전기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죠. 제 8권에 보면 키루스의 이제 유언이 나오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식을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죽은 몸을 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자기의 시신에 금이나 은, 또 어떤 것도 장식하지 말고 그냥 흙에 맡겨두라 라고 명하면서, 나는 언제나 사람의 친구로 살아왔으니 죽어서도 인간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흙의 일부가 되고 싶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키루스라는 이 인물이 엄청나게 큰 제국을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박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크세노폰이 아마 이런 인간적인 면모에 조금 뭐랄까요, 호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몽테뉴는 이렇게 막시밀리안 황제와 키루스의 사례를 가지고 오면서 이들이 종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경외심을 보여준 거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례하고는 좀 달리 이 두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거다. 이 사람들이 사후세계와의 연결성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도 조금 다양한 그러한 평가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예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장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례식과 관련된 당시의 사례를 갖다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극단적인 두 태도가 있는데, 허영이 가득한 장례죠. 명예로운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왕을 포함한 모든 귀족에게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약속을 받아낸 아주 집요한 허영을 보여준 그런 장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귀족을 갖다가 이제 유명한 귀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제 장례식에 꼭 오실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그런 부탁을 받은 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허영심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인색해져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불 하나만 사용해라 라고 소박한 장례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소박한 장례를 떠나서 지나치게 인색한 거죠. 일반적으로 몽테뉴는 굉장히 소박함을 높이 평가했던 사람인데, 몽테뉴의 반응이 묘하죠. 야, 이거야말로 손쉽고 돈 안 드는 개혁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등불 하나만 사용하는 장례식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지지한다 라기보다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라는 비꼬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자, 아마도 죽는 순간까지 미래의 일에 너무나 신경을 쓰는 일이 좀 허황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에 대한 그의 규정을 보면 각자가 자신의 사회적 처지에 맞는 것이 올바른 척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관습에 따라, 어차피 내가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서 적당히 하도록 내버려 두자라는 거죠. 몽테뉴가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허영심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화려한 장례식을 해야 된다든가 소박하게 해야 된다든가, 그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너한테 중요하겠느냐. 장례라는 것이 죽은 이후에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간의 영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갈지 그걸로 끝날지
비록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신앙의 차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가 없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겠느냐라는 회의론자적인 태도에서 이런 주문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태도는 키케로나 아우구스티누스의 태도와 동일하고 궁극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보였던 반응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현재를 즐기는 태도에는 못 미치는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 장례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몽테뉴의 사례 분석은 집요합니다. 다시 그리스인들의 사례를 파고들죠. 이번에는 이제 장례라는 관점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을 처벌했던 사례를 보면서 그 비인간적인 불의함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유명한 사건이죠. 아르기누사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졌던 해전인데 이것은 이제 크세노폰의 이제 헬레니카라는 책의 제1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건은 오늘날도 민주정이 중우 정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아르기누사이 해전이라는 걸 치면 대부분 중우 정치의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전우들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은 죄를 물어서 승전한 장수들에게 변명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사형에 처한 그러한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그 몽테뉴는 민주정의 문제보다는 장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드러내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더 보죠. 크세노폰의 기록에 따르자면 아르기누사이 해전과 장군들의 재판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몽테뉴가 이제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몽테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독자들이 이건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지나치게 좀 간소하게 요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르기누사이 해전은 기본적으로 아테네 연합함대와 스파르타 연합함대의 전투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양쪽 모두 상당한 선박과 병사를 잃었죠. 아테네 측은 25척 정도, 스파르타 측은 라코니아 배의 90%와 동맹국 배의 60척 이상이 파괴가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아테네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아테네가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해전이었습니다. 이제 아테네가 이제 그 승기를 잡고 스파르타 연합군이 도망을 치고 아테네 아군 측의 배가 지금 파손이 돼갖고 많은 전우들의 시체가 이제 바다에 있고 혹은 또 아직 좀 살아있지만 난파된 그 배에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이때 이제 아테네 군은 전직 장군이었던 테라메네스와 트라시블루스에게 지휘권을 맡겨서 전체 배에서 이제 일부 47척은 배로 아군을 구출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스파르타군을 추적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직 장군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오늘날의 장군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상비군 시대이기 때문에 장군이 한 명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의 계급이 계속 가죠. 하지만 고대 아테네에서는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장군을 새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에서는 누가 지휘하는 게 좋겠다라고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라시메네스와 트라시블루스 같은 사람은 이 해전에서는 장군으로 참가하진 않았지만 과거에 장군을 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휘를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47척의 배는 아군을 구출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스파르타군을 추적하기로 해서 이제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전을 수행하려고 봤더니 폭풍이 밀려와서 구출 작전도 못하고 추격 작전도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테라메네스와 트라시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로 이제 귀환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스파르타를 추적했던 아테네 연합 함대는 이제 다른 그 섬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다시 공격할 기회를 찾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아테네인들이 맨 처음에 승전 소식이 전해지니까 굉장히 기뻤죠. 그런데 침몰한 배에서 제대로 구출 작전이 벌어지지 않았음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을 하니까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구출 작전을 이끌었던 테라메네스와 트라시블로스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이제 추격을 맡은 장군들이 사모스 섬에서 머물면서 이제 있었는데 아테네에 먼저 귀환했던 이 구출조가, 쉽게 얘기하면 구출조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 전투에서 전적으로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린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아테네 사람들은 추적을 맡은 장수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전체 그 해전에서 지휘를 맡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너네들이 도대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를 해명을 해봐라 라고 설명을 요청을 하니까 이 추적을 맡은 장수들은 이 사안의 엄중성에 대해서 오판을 해서 직접 오지 않고 해명을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그래서 해명하는 편지는 도착을 했고 그 당시 구출 작전에 지휘를 맡았던 테라메네스와 트라시블로스 같은 사람은 아테네에 이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테라메네스와 트라시블로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추격을 맡은 장수들은 편지만 달랑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전달할 수가 없었죠. 특히 이 테라메네스 같은 사람은 조금 더 어떤 그 여론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데 좀 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친척으로 가장을 시킵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좀 돈을 주고 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머리를 밀고 검은 옷을 입은 채 아파투리아라는 축제가 그 당시 벌어졌는데 여기에 참가하게 해서 원정에 나가 있는 장군들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의 이제 죄가 좀 감해지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여론 조작을 한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이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원정군의 장군 6명을 사형 선고를 바로 내리게 되고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즉시 처형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람들은 즉시 처형을 당했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테네인들이 곧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민중을 현혹한 사람들을 고소하게 이르는 거죠. 바로 이러한 면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재판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야, 우리가 장군들을 괜히 죽였어 라고 후회를 하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 이것이 결국 민주정이 소수에 의한 여론 조작에 따라서 중후 정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례는 민주정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여론 조작에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신을 거두어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신념,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죽은 동료의 시체는 반드시 거둬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신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보편적인 신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장군들의 사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그 대신 테라메네스 같은 선동가가 계략을 통해서 장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를 매개로 그리스인들의 분노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장래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사례죠. 또 장래와 선동이 빚어낸 결과물이죠. 그래서 장래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엄청난 오판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장래에 대해서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몽테뉴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 장래에
인식과 장래에 관한 문제까지 언급을 했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네카와 이 키케로의 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시는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 지속되는 듯이 노래합니다. 사실은 세네카나 키케로나 모두 다 그 스토아 철학을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했던 사람이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 죽음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죽음을 피하고 싶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뭐랄까요, 뭐 미화하기는 좀 그렇지만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죽음을 수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네카와 키케로의 시는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 지속되는 듯이 노래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번역문에서 하긴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원문을 살펴보면 하긴으로도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처럼 마찬가지로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약간의 좀 체념의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몽테뉴는 포도주와 멧돼지 고기를 언급하면서 죽은 대상이 때로 우리의 삶과 불가사의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몽테뉴 특유의 회의주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과 동시에 결국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과 삶이 이어지는가 아닌가의 핵심보다는 죽음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면서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지나치게 염두에 두면서 현재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몽테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내지는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있다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죽은 대상이 우리의 삶과 맺는 불가사의한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에세이를 마칩니다. 적어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냉철하게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과 현재의 삶과 관련이 없다, 또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일반적인 정서나 또 우리가 누구나 끊임없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공포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포도주와 멧돼지 고기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삶과 불가사의한 관계를 맺는 바로 그러한 죽음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인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즐기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 에세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죽음 자체가 가진 신비로운 영향력을 무시해라 라는 뜻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 저 너머로 쓸려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를 즐겨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미래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죽음 이후에까지 마음이 늘 쓸려가기 때문에, 쓸려가는 것은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고 자연이 인간한테 부여한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쪽으로 쓸려가고 밀려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되 우리는 끊임없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의 어떤 사고작용을 통해서 쓸려가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에세이를 통해서 몽테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